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조경렬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되게 좀 긴장을 하는데 좀 마스크가 있으니까 뭐 숨이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이고. 그래서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 미래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 크게 한 4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경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어떻게 되어왔느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력이 여태까지 이제 대공황도 겪었고 일본도 이런 이제 경제 위기를 겪은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규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성장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한 정부를 뭐 이렇게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비판을 하면 좀 더 나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측면에서 조금씩 이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67달러였어요. 그게 이제 4만 배가 지금 증가를 해서 3만 불이 넘는 그런 이제 부국으로 성장을 했고요. GDP 규모를 이렇게 보더라도 당시에 이제 48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00배가 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조 달러,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으로 지금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배경에 뭐가 있는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근면하고 자족,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살게 하겠다 하는 이런 일념하에 마땅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했죠. 그런 교육열, 이게 첫 번째가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국가가 되는 하나의 가장 첫 번째 이유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이런 돈들을 권력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착취를 하지 않고, 그게 이제 국민 순환이 돼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우리 역대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처럼 기업인을 뽑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확실성에서도 대박을 터뜨리겠다, 이런 이제 도전 의식을 갖고 기업을 하셨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공한 국가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장만 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한국인데 인구가 이제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성장이 잘 된 나라가 여기 이제 프랑스, 독일, 그 두 나라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성장만 한 게 아니고 이 분배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대란 에스모블루 하버드 대학을 교수죠.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포용적 성장 국가를 이룬 가장 성공한 국가의 사례로 꼽고 있어요. 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얘기들이 요새 최근에 많이 하는데 정의가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IMF나 월드뱅크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얼마나 소득이 빨리 증가를 했냐, 아니면 이 저소득층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가졌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폭력 성장을 수동적으로 이룬 나라로 평가를 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실패한 나라로 꼽고 있죠. 대란 에스모블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도를 강조를 해요. 어떠냐면 아프리카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들이 모든 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해서 못 살고, 이런 나라들은 폭력 성공을 못한 나라다.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를 했다.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면 그게 내 돈이 된다.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그게 내 돈이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사회는 토지 성장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성공한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점점 이제 갈수록 우리나라가 이제 기초 체력이 좀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성장, 저물가 못하네. 근데 지금 물가는 0%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명목 성장률은 1.4% 작년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로 아주 저조한 성적을 냈고 잠재 성장률도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노동이나 자본이나 이렇게 기술 이렇게 투자를 할 모든 것을 다 투입해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를 측정하는 게 잠재 성장률인데 그게 계속해서 떨어졌고 이 잠재 성장률에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했느냐를 뺐을 때 GDP 갭이라고 해요. 이게 계속 마이너스를 계속 해왔거든요. 이게 또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확대됐고 그러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도 우리가 성장을 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가는 자꾸 낮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자산은 버블이 굉장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10억이에요, 평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5억이 지금 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높은 가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금리 그리고 많은 이제 유동성들이 시장에 풀려 있다 보니까 이 유동성들이 제대로 된 생산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전부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지금 주식도 보면 코스피가 이제 4월 달에 1,400에다가 지금 거의 한 3,000에 가깝게 되잖아요. 우리 경제가 실물이 바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산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지 않냐 하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고 두 번째 이제 보면은 부채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빚이 너무 많아요. 정부, 가계, 기업 할 것 없이 지금 엄청난 빚이 있는데 그게 지금 5천조 원을 넘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랬어요. 지금 한 6천조에 가까웠거든요. 1인당 3천만 원 이상 빚을 지금 지고 있어요. 정부를 보면 그러면서 그렇듯이 이게 성장률이고 이게 정부 지출 증가율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과거에는 이제 동조화 현상을 보였죠. 근데 이건 뭐 코로나도 있고 특이한 상황도 좀 물론 있지만 이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은 무지하게 투입을 하는데 성장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로 가요? 국가 미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23년 만에 220조 원이 지금 증가를 했어요. 근데 남은 기간도 230조.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올해처럼 또 경제가 안 좋다 해서 추경을 막 쓴다라면 또 이게 1,000조가 넘어가고 이거보다 훨씬 커질 거예요. 그리고 가계도 지금 보면 아파트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패닉바잉 현상도 나타나고 근데 주식이 막 뜨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전부 영푼이 비푼이 되면서 돈을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계 부채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업들도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죠. 한계 기업이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야. 이자도 못 갚을 그런 기업 3년 연속이 되면 한계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이 계속 쌓여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5개 중에서 1개가 그런 기업인데 지금 이제 작년에 그랬거든요. 올해는 이제 더 심할 거예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개 중에 하나 정도 40몇 %가 한계 기업으로 분류가 될 정도. 이게 너무 그러니까 온통 어디 한 군데 믿을 데가 없을 정도로 빚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앞으로 왜 이렇게 자꾸 빚을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이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저출산율이 70년대 4.5명이었고 그때 저도 이때 보면 한 집에 자녀가 4~5명 기본이고 7, 9 되는 자녀들 많았잖아요. 시간이. 그러다 점점 뭐 한자녀 낳기 운동하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 현재 0.9의 세계에서 꼴찌예요. 올해 0.9 밑으로 갔다는 게 있는데 아직 그 통계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래요. 그 다음에 고령화 속도는 우리가 제일 빨라요. 지금 8. 그러니까 이게 노인 인구 차지하는 비중이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 그 다음에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인데 지금 2000년에 우리가 넘었고 17년 만에 고령사회를 진입했고 다시 8년 만에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중국, 이제 중국도 빠른데 이게 세 나라 모두 70년대에 산화 제한 정책을 했던 나라예요. 근데 제가 보면 앞으로 나중에 평가할 때 가장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산화 제한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요. 이게 중국에 보면 거의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막 지금 힘을 쓰려 하다가 갑자기 늙어버리는 뭐 길버트 신드롬이라든지 좀 뭐라 해야 되나 빨리 늙는 거 그런 사회가 지금 미국하고 다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부양비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때 베이비 붐 세대들은 모든 이제 그러니까 생산 가능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볼 때 대부분이 애들을 먹이는 데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77하고 5.3% 정도 100명이 이 정도 한 80 안 됐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출산이 줄어들면서 애들에 들어가는 건 적어지고 그다음에 노인도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양비가 갑자기 이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것보다는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100명이 2060년에는 100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번 소득의 40% 내지 50% 소득을 세금을 내야지 가능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면 다 국가에서 갖고 간다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감당하기 어렵다면 출산율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빚을 좀 적게 했어요. 이게 빚을 주면 미래 세대한테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막 태어나는 애들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다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는 걸 이제 맞이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영구적인 출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니까 노동력이 상실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이제 격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직장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충격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또 수요분 충격은 사실 거리두기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GVC라는 글로벌 가치체인이라는 게 공급망이죠. 공급망 자체가 이게 어디가 하나 중국에서 공장이 셧다운되면 모든 기업들이 이게 생산 물류 다 해서 망가지는 중단되는 이런 현상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좀 앞으로도 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코로나가 언제 진정이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외환위기 때 봤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성장 잠재력 이게 자꾸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상당히 역할을 이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래서 지금은 더 성장을 좀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가 그다음에 그러면 코로나가 어떤 현상을 갖고 올 것이냐 사회적으로 대변혁을 갖고 온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는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은 다 알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다 비대면 산업이에요. 시스템 만든 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출이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게 디지털 기술과 접목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영역을 구축하고 이게 지배를 가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그리고 반면에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완전 국경폐해서의 인적 교류 중단 이러다 보니까 공장이 셧다운되고 상당한 위기를 맞았어요. 제조업은. 근데 여기서 그냥 주저앉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조업도 이 위기에 대응을 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모든 공정을 디지털로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 나가요. 그렇게 되면 뭔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조립 단계나 판매 단계에 고용이 필요 없어요. 인원들이 상당히 줄어들 거고 대신에 전문직이나 아니면 기계로 대체하는데 너무 비싸서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나아 하는 쪽은 저임금 노동자 그쪽은 고용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양극화
벌어지는 인구 격차도 심해지고 이런 사회로 이제 갈 가능성이 이게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앞당길 거다. 그러니까 예상 4차 산업혁명에 이면에 나타날 그런 것들이 앞당겨질 거다. 그다음에 요거를 써놓은 거는 지금 코로나 다들 이제 지금 자녀들이 대학교 이렇게 막 대학 졸업해서 나가는 거죠. 코로나 세대인데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2명 중에 1명은 직장을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직장도 얻는 사람은 제대로 그 대기업이나 탄탄한 직장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취약한 직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그러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구조조정이 대상이 돼요. 이게 외환위기 때 그랬어요. 외환위기 때 그때 청년들 나왔던 지금 40대인데 그 사람들이 40대인데 이때 가장 많은 취업을 못하고 직장에서 또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취약한 지역에서 작업을 하다가 결국엔 무슨 일만 있으면 구조조정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와서 이제 자영업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영업도 지금 거의 뭐 출타되다시피 하니까 평생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대가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 때 이때 김영삼 정부 때죠. 그때 이제 세계 자유화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죠. 글로벌화. 그래서 40대가 유독 이 자유화 시장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세대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직장으로 나오는 이제 대학 졸업생들 이런 전철을 받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돼요. 여기에다가 빚더미까지 얹어준다면 우리가 좀 세대들이 상당히 그 미래 세대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이제 탈세계 현상인데 이게 지금 막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세계화가 국가 간의 소득 격차도 늘리고 또 국가 내에서는 있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켜서 이게 사실 정치적 논리죠.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가들이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당선이 많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당선이 되고 나면 가는 게 이제 자국 보호주의를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탈세계화를 이끌어왔는데 이번에 그런 거를 더 가속화시킬 거다.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생산 차질 이런 그 세계가 불안하지 않느냐. 글로벌 가치 차이로 연결된 이 세계가.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 국민이 이번에 느낀 거야. 모든 약품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막 죽을라 그러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그걸 중단한다면 나는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가치 차이를 여기서 벗어나고 자국 내에서 뭘 해보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또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모든 세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 또 정치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탈세계화가 가속화될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탈세계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정치가들이 양극화를 주장하는 탈세계화로 얘기하지만 실제 한번 봐봐요. 70년대 살던 우리 저소득층 사람들보다 지금 저소득층 사람들이 얼마나 또 소득이 높아졌는지 보면 이 세계화라는 게 모든 사람들을 유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지금. 세계 무역 전쟁도.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방향으로 세계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탈세계화를 하면 탈중국화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거기가 그러니까 세계 공장이라고 할때 제조 기지가 역할을 제조 기지를 이제 중국이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910년부터 중국이 그렇게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노동 비용도 굉장히 비싸지고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에 대한 상당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이후부터 중국으로 빠져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와서 우리나라로 오느냐 안 와. 어디로 가느냐면 베트남 아니면 멕시코 이런 데로 가지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사업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고 GVC 참여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위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대외 의존도도 무지하게 높고 글로벌 가치 체인을 형성하는 이런 의존도도 높은 나라가 지금 탈세계가 되면 우리나라가 상당한 타격을 받는 국가가 될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올 수 있는 게 마지막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보건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또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위기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그 재난지원금도 좋지만 모든 나라들이 돈을 이제 국민들한테 무조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기업들한테 지원을. 왜냐면 자꾸 이제 옛날에 우리 성공의 밑바탕이 됐던 근면 자존은 없어지고 자꾸 이제 정부에 기대고 정부가 뭔가를 해줘야지만 되는 이런 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는 늘어나고 빚은 왜 그 빚진 걸 내고 세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이런 불만이 터져나가고 세대 간 갈등, 국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집권하려는 세력들이 붙는거나, 그다음에 전체주의 그런 전체주의들이 항상 나타난다는 게 지금 기본적인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전체주의로 가는 세계적인 동력을 만듭니다. 옛날에 동물주주오엘이 동물농장에 얘기했듯이 다 평등하다. 동물들은 다 평등하다. 그런데 더 평등한 동물들이 있다. 빅브라더가 있어서 누구를 다 관리하는 이런 체계. 그리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전체주의로 가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그런데 이게 점점 자꾸 현실에서 관측이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건의 이유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자유를 침해를 당해도. 그런 사회들이 정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는 상당히 위험한 걸로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지금 상당히 우리가 위기에 서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지금 보면 90년대 중후반까지 구도 성장을 했죠. 근데 그 후에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5년에 1%씩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게 각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최근에 와서 더 빨라졌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작년에 2.0%에 이제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코로나가 이제 뭐 더 끌어내리겠지만 더 끌어내리지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미래에. 지금 현재에서 다시 이 디지털 기술에서 우리가 선도적 지위를 확보를 하고 새로운 성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미국처럼 적어도 2% 성장대에서 유지를 해 갈 거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 트럼프 들어와서 이제 2% 조금 더 3%까지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에서 최고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기축통화국이라는 특권도 유지를 하고 있지, 금융시장은 세계에서 최고로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기업가 정신과 역동성이 보장되는 법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 내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장기적 추세가 아니면 더 올라가지만, 우리가 그런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따라간다면 은근히 2%갈 수가 있지 않겠냐. 근데 이게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 밑으로 가는 거. 한 예로 이제 일본, 이태리, 그리스처럼 0%대로 계속 저성장을 이어가는 이런 사회로 가는. 또 하나는 더 최악으로 간다면 베네수엘라처럼 마이너스로 가서 계속 끝없이 경쟁을 수락하는 이런 세 가지, 이런 두 가지 더 길이 더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어디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해봐. 일본은 장기 저성장. 이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가 좀 위기적인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국가 부도를 낳는 베네수엘라나 이런 이제 국가 부도 얘기하는 나라, 그다음에 일본처럼 장기 경기 침체를 겪는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하나는 먼저 이제 국가 부도 위기에 겪는 이런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을 한번 보죠. 우선 경제 기초 체력은 굉장히 약해요. 약한데 정부는 재정을 무지하게 방만하게 해서 인기영합적으로 막 퍼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부채는 늘어나죠. 늘어나면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사줄 기업이나 국민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죽겠는데, 국가가 발행하는 부채를 사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외국에 가서 발행을 해서 끌어와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외채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무지하게 이자율을 많이 줘야 돼요. 더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위기가 무슨 작은 충격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돈이 확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아무리 이자를 높여줘도 국채 발행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단이 남았죠. 이게 뭐냐면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찍어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주던가 정부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 국채가 쓰레기인데 거기다 갖다 주는 거고 아니면 돈을 헬리콥터 드랍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하루에 뭐 1000% 이상씩 막 뛰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국가 부도 이런 현상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장기 침체, 경기 침체 그냥 일반적으로 업앤다운이 아닌 한번 푹 꺼지는 이런 침체를 겪는 과정에서 보면 거기서 특이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뭐냐면 약간의 이제 위기가 나면 그 고통을 국민들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만 되면 국민들은 이제 정부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왜 정부가 나서지 않느냐? 사실은 그 침체기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조금 한계 기업들이 물러나고 거기에 새로운 기업들이 오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하고 이런 그렇게 기회를 삼아서 해야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감기처럼 면역이 생기고 올라가고 계속 성장을 하는데 거기에 정부가 자꾸 뛰어들어서 돈을 풀고 재정 지원을 하고 막 이러면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국민들이 경기가 좋아지는 거야 하고 착각을 해요. 그럼 소비를 늘리고 저축되는 소비를 늘리고 기업들은 이제 과잉 투자, 가혹 잘못된 투자를 하고 한계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이제 한계 왔다면 빨리 접고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너무 나니까 견딜만 해. 그냥 가자. 이게 귀찮은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이게 이제 그래갖고 버블 현상이 됐을 때 정부가 좀 너무 과열됐어 그래갖고 정책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때 경제가 확 무너지는 현상들이 예외 없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불황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그 공통적인 특징에서 예외가 뭐냐를 찾기가 더 쉬울 정도로 너무나 비슷비슷하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해수 성장률 둔화되고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있지. 그다음에 이기 영업적 이거 여야 뭐 불문 가리지 않고 누구 더 퍼주는 거 경투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국가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사업을 벌려도 비생산적인 것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은 이제 지방 사업들을 다 국민 세금을 하잖아요. 근데 지방 사업들은 시장체가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혜택은 우리 주민이 다 보는 건데 혜택이 북한에 있는 사업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민 세금을 갖다 거기다 넣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역사회 사업을. 비생산적인 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많아요. 그리고 올해 한 30조 정도의 사실 예산보다 세금이 덜 거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재정 가능성은 악화되고 그다음에 엄청난 이제 돈이 풀렸고 그것이 지금 가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블 현상이 되고 있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기업규제 3법 통과됐죠. 그 뭐예요? 요새 중소기업들은 가장 거기에 이제 좀 재난 뭐죠? 재난지원금 말고 이번에 통과된 것 중에서 그러니까 무슨 재난이 발생을 하면 그 CEO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증명을 못하면 감옥을 가야 되는 이런 이제 법까지 통과되다 보니까 상당히 반발을 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반발하고 있고 대기업은 이게 지금 저는 이거를 강하게 비판을 좀 하고 싶어요. 컬럼을 쓸 때도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한다는 자체가 신기해. 그리고 CEO가 된다는 거는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거랑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교도소 안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하겠냐 이거야. 그런 사회로 지금 자꾸가 그러다 보면 지금 엄청난 중요한 시기거든요. 여기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도적 기업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이 슈퍼스타 경제에서는 테이크오버, 그러니까 승자가 위너스 테이크오버이죠.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머지 조금만 있는 거 갖고 피치지게 이제 거기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기업들이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탈한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에 역대 최대로 해외 투자, 국내에서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났고 최대로 많이 늘어 800억 달러.
그다음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내로 투자하는 것도 최소 엄청나게 줄었어요. 최대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다음 내용. 예, 그럼 글로벌 경제 위기 사회 교훈. 이 대공황 현재 이거는 뭐 옛날 얘기들이니까 뭐 재밌게 들은 이게 그 앞부분에 좀 저도 많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 조금 강하게 좀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위기다.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 근데 대공황을 한번 보면 이 대공황, 2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났죠. 1918년에 끝났는데, 끝나면서 이제 이게 사업 체계가 전시 체계로 이렇게 운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거를 평시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해야 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당시에.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노동자들이 가장 그 정치에 영향을 주는 이 집단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은 정의로 똘똘 뭉쳤어. 같이 생사 보락을 같이 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산업 현장으로 이제 복귀를 하고 그런 와중에 이런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 세력들이 작용화되는 이게 유럽에서 보편화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되게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여기에 좀 코로나가 스페인 독감이 이제 왔죠. 그 스페인 독감이 이제 전쟁 말에 이제 병사들을 위해 그를 중심으로 해서 퍼졌는데. 스페인에서 처음 보도를 했다라도 스페인 독감이라는 오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3차 웨이브까지 변이를 거쳐가면서 3차 웨이브까지 오고 세계 인구 3분의 1이 감염이 되고 최대 한 1억 명이 죽었을 거로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죽는 그 사망자를 보면 아동, 그 다음에 중년,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죽는, 그러니까 노동 손실이 상당히 컸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노동력이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대공황에 어금갈 정도로 상당히 경기 침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경기 침체하고 그러니까 유사한 경기 침체를 지금 그때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 할 것 없이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거든요. 금리도 인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지금 같은 당시 그러니까 통화량이 한 55% 증가를 했더니 엄청난 돈이고 그게 어디로 가느냐?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수익처를 찾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다 이제 투기, 그러니까 정펀드나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가열됐다고 미국 FRB가 판단을 하고 그때 이제 추구 전략을 하는 거죠. 돈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대공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근데 이 당시 하나 이제 독특한 거는 뭐냐 이렇게 통화량을 풀면 국민들이 경기가 좋아졌는데 근데 실질적 실물 경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랬는데 좋아졌다는 착각을 갖고 오고 돈을 쓰기 시작하고 그런 게 다 이런 데서 다 버블이 형성이 되고 터지면 이게 이제 대공황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에도 보면 은행이 세 번의 이제 은행위가 그때 파산한 은행들이 많고 그러다면 부실채권이 쌓이고 또 이제 은행이 파산되고 또 부실채권 쌓이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보면 엄청난 이걸로 안 돼요.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 엄청 많고, 그 다음에 GDP는 12몇 %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공황이었고, 그 다음에 공황 전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산 버블이 있었고, 그거를 해소하는 과정이 터졌지만, 당시에 왜 이렇게 대공황이 오래가고 정말 깊이를 더했느냐면 그 당시에 스무트 폴리법이라는 게 관세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상당히 그 미국이 풍년이 들고 농산물이 넘쳐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무 도리법을 대공황 직전에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고 퍼진 다음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과시켰는데 관세를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그래서 실효 관세율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엄청나게 뛰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수입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고 그러면 맞받아서 영국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 전체가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한일 전쟁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한일 전쟁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전 세계 무역량이 이제 엄청나게 그때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제 대공황을 더 기피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지나가는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무 선생님 됐어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수목토마를 보호대. 그리고 이 농민들을 구제한다는 건 제가 항상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돈을 좀 어디서 끌어오느냐를 보면 전부 이게 이제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한테 끌어오기로 하더라고요. 소득세를 올리고 법인세를 올리고 상속세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어디서 갖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미중 무역 전쟁, 글로벌 전쟁이지만 당시에도 이게 무역 전쟁을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났어요. 또 한 가지가 국가산업진흥법인데 이게 보면 현재 있는 모든 정책이 그때 했어.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뭐냐면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에요. 그때 최저임금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제한을 했고, 청소년 고용금지를 했고, 그 다음에 생산 설비, 가동시간 이런 것들을 다 규제를 하고, 판매 가격까지 규제를 하는 이런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 과잉 설비에 시달렸던 기존의 산업들은 대환영을 했지만, 그 당시 이제 다시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떠오르는 산업들이죠. 항공, 화학, 엔지니어링 이런 산업들은 이 규제 때문에 더 커 나가지 못하는 게 새로운 발전 단계를 접어들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규제들이 생산 비용을 상당히 높였고 거기에 이제 그 가격 규제까지 하니까 기업 자체들의 이익도 많이 떨어지고 상당히 사업하기 힘든 상황이 됐죠. 그 당시 실업률이 21% 상승하는 실업자 수가 1,300. 그 다음에 최저임금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흑인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은 이런 현상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대상이 더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국가산업진흥법이라는 게 그 당시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뉴딜 정책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뉴딜 정책이 그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3, 4년간 12%가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929년에 GDP의 30%가량이 날아갔어요.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GDP. 근데 그 정도 되면 가만히 있어도 반등은 해요, 경제가. 이 반등이 왔을 때 여기에 이제 뉴딜 정책이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수요 창출하겠다고. 만약에 그게 역사라는 게 가정은 없지만 이때 안 들어갔을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더 높은 성장을 이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보면 전부 그 다리 7만 개, 건물 11만 개,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지쳐 있으니까 국민들 위로한다고 연예인들을 고용을 해서 위문 공연을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공공 건물에 새떼들 쫓는 거, 그 다음에 바람에 날리는 풀더미 줍는 사람들 고용을 이게 생산성에는 전혀 관계없는 직장이 있으나 없으나 사회 부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소득세 돈이 없으니까 소득세를 또 한참 올렸어요. 법인세 올리고 소득세가 94%까지 그때 간 걸로 제 기억은 최고였을 때 이게 작동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사람이
그냥 정부가 주는 거 받는 게 낫지. 가서 일하면 일하거나 뭐 투자해서 돈을 벌는 것보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생산적인 곳에서 거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쓸 돈을 정부가 갖고 가서 지금 여기다 이런 데다가 공공 일자리나 이런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갈 거냐 하는 저는 항상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생산자에 걷어서 비효율적인 데다 투자를 하는 이런 사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공황, 그래서 이 대공황이 사실은 그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10년 밖에 10몇 년을 걸렸는데 만약에 안 그랬으면 저는 이렇게 더 빠른 속도로 극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대공황이 극복된 거는 수도올림 관세법 폐지하고 그 다음에 산업진흥법, 국가산업진흥법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막 이렇게 다시 이제 시장경제, 그다음 자유무역으로 돌아가면서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대공강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너무나 유사하게 흘러가는 게 조금 찝찝해. 이렇게 너무 찝찝한 게 스페인 독감 코로나하고 유사하지.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코로나 경제 위기가 왔던 것을 유사하고 여기서 돈을 무지하게 푸는 것도 지금까지만 1조 3조 달러 이상의 돈을 풀었던 걸로 지금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된 것만 그러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이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대공황 때처럼 주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말이죠. 주식, 주택 이런 비생산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고 있고 대비를 안 합니다. 이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구 전략을 해요. 미국부터 하겠죠. 미국부터 돈을 걷어들이고 미국도 기축통화기금 때문에 달러에 대한 신용도 있고 마냥 풀 수는 없어요. 언젠간 걷어들이고 달러의 그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때가 위기의 순간이 될 거로 보여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거보다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그거 만약에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정책을 쓴다면 엄청난 이 저성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래요. 그 1985년에 프라자 합의로 해서 미국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5개국에 모여서 이제 각국이 환율을 자국같이 엔화나 독일 그쪽의 가치를 이제 절상해 주는 걸 합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달러가 85년에 238엔이던 것이 128엔으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엔고 성장률 엔고 불황이 찾아오죠. 그래서 나고 나서 이제 일본이 엄청난 돈을 거기 풀고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인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경제가 갑자기 확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어느 때보다도 그 1988년 우리 뭐 올림픽하고 막 그럴 때인데 화랑으로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일본이 미국을 넘어서 세계 제1국가가 될 거다. G1이 될 거다. 맨날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몇 년도에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느냐 얘기를 그때 많이 했어요. 일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미래가 이제 너무 많아. 그러니까 쓰고 투자하고 이런 게 다 어디를 갔느냐? 정말 그 주택으로 갔어요. 주식으로 갔고. 거기에 일본 열도 개조 사업을 했는데 그게 거기에 겹치면서 온 일본 전체가 이게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보면 1980년대 일본이 금융 자유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금융 자유화를 하면서 대기업들은 이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런 하지 않고 증권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해.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 수익률이 무지하게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은행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신용도가 낮은 계층들한테 막 돈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루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이 뛰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그냥 담보보다 더 높은 돈을 빌려줘요. 그런 식으로 유지가 돼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뛰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좋은데 집 없는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지금 이거 아닐 정도로 국민들 불만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감당을 못하고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꺼지기 시작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본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 후에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지금 4분의 1뿐만 아니고 지금 아직도 그렇게 일본이 4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속이 되냐? 이거 한번 버블이 꺼지고 어느 정도 있으면 경제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지속이 되느냐 장기화로. 그래서 그걸 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보이즘이라니까 이 아베 에따도 물가 묶고 세 마리 화살 세계 화살 이런 얘기했죠. 이거 물가를 올리는 이제 엔화 강세가 계속되는 이유로 보니까 뭘 돈을 풀면 엔화가 좀 약세가 되고 수출이 잘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돈 풀고 무슨 이익만 있으면 오히려 엔화가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엔화 자체가 기축통화국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무한정 통화 수합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엔화 자체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 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에 속해요. 엔화가.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있으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우선 갖고 있고 최근에. 두 번째는 저금리가 계속 되다니까 일본에 돈을 빌려서 저기 호주 아까다음에 뭐라 했어요? 돈 빌려서 저 호주에 가서 투자하는 거나 고금리에 가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죠.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의 대상이 됐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 변화 이거는 딱 20년인데 우리가 일본을 20년을 격차를 두고 커다란 지금 인구 구조 변화는 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우리가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애들이 저기 20년 전에 정확히 20년 전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인구 구조 이게 고령화 된다는 건 엄청난 사회적으로 역동성도 떨어지지만 소비를 잘 안 해요.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면 고인들은 자꾸 저축을 하게 되고 소비를 안 하니까 경제가 활력이 떨어지고 이런 거. 그다음에 노인 부양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이 재정 적자를 하는 이유도 여기 노인들 고령화 때문에 재정 적자 세계 최고로. 그러니까 경제 위기 때마다 돈을 푼 것도 문제지만 그 노인들에 대한 그 묵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구조조정이 실패한 거를 꼽을 수가 있는데 장기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폴 크루만 이거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분인데 제가 상당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정말로 이게 모든 나라를 잘못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건데 일본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어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트랩에서 못 빠져나는데 이걸 빠져나오게 하려면 엄청난 재정을 투입을 해서 빠져나와야죠. 그때 경제가 들어간다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진짜 막 일본 정부가 말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20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10년 안에 20번에 걸쳐서 엄청난 돈을 했지. 그래도 아무 데나 쓰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산에 아스팔트 아무도 안 다녀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람쥐 길이잖아요. 그게 다람쥐 다니는 아스팔트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우리가 상품권 막 나눠주고 뭔 하는데도 경제는 안 살아나고 그때만 반짝했다 다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자율은 낮고. 거기서 일본이 초반에 가장 실패한 게 뭐냐면 소니나 뭐 이런 거 있죠. 소니나 이런 아날로그 세대예요.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거 어커맨이고 이거 끼고 다니면 부자. 저렇게 끼고 다니는 이 부자예요. 이거 우리 친구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거 하나 장만하는 게 지금 애들 뭐 아이폰 이런 거 사는 거 스마트폰 사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 건데 거기가 계속 그거에 너무 좋아 경제가 미국을 넘어서 세계를 가는데 무슨 구조조정이고 아날로그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안 줄어요. 그 당시에 이제 디지털 사회로 막 넘어가고 반도체로 넘어가는 사회에서 일본은 계속 아날로그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그때 뛰어드는 거예요. 삼성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격차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성 자체가 소니보다도 지금 훨씬 더 1등 기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일본이 못했어요. 그게 정부가 돈을 무지하게 풀고 이자율을 낮춰주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안 갖는 거예요. 거기서 안주를 하고
이렇게 살지 뭐 이거 엄청 좋은 세계에서 1등인데 하는 거기 앉아있던 거. 요 서점이 지금 저도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물론 기억하시는 분들이 갖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구제로 그런 것들을 묶어버리는 게 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일본이 돈을 쓰면서 왜 경제가 안 살아나? 그 이유를 보니까 예를 들어 세출 구조를 보면 돈 받는 거 국채 발행에 빚을 내서 발행하는 거의 50% 빚을 내요. 세금 걷어서 하는 게 4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빚을 내는데 그걸 어디다 쓰느냐? 이자 원리금 상환하는데 그 5분의 1을 그거 갖다 써. 빚 내서 빚을 갚아버려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아까 노인 얘기했지만 소비성 지출에 그게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쪽에 전부 가요. 공공일자리 부분. 그러니까 이러고 나니까 무슨 정부가 돈을 무지하게 쓰는데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렇게 별반 도움이 안 되는, 차라리 그냥 안 걷고 정부가 오는 게 나을 정도로. 그런데 계속 쓴 거예요. 이 사람 말 듣고. 그래서 지금 30년이죠. 일본이 30년을 그래도 견뎌. 그래도 지금 건드는 게 일본이 그래도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의 기초과학 국가예요. 기술보유국, 기초통화국이라는 것도. 이게 우리가 닥치면 과연 30년 견딜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가끔 해요. 그러면 소름이 끼쳐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 대내 위험 얘기를, 이게 이제 지금 가장 기억하시는 분들한테 뭐가 위기일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대의존도도 많고 서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의 가치 사슬을 연계를 해서 생산을 하고 이런 이제 그런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주의로 가는 게 기업인들한테 좀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뽑았고, 또 하나는 규제. 이게 이렇게 규제를 해도 되느냐? 이게 정말 대기업 물론 중소기업한테도 도움이 되는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입장에서 규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면 제 강의는 하겠습니다. 아까 뭐 스무트홀리 관세법 얘기도 했고, 80년대에는 이제 미일 전자 관련된 관세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거를 보면은 대부분의 무역 적자국에서 발생을 해요. 아니 너희들은 무역을 하는데 왜 니들만 이익을 보느냐? 그러니까 적자국에서 관세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흑자국에서 아니 왜 페어하지 않게 너희들 뭐 자꾸 관세 올려? 나도 올리겠어. 하면서 서로 이 경쟁인데 대부분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환율을 낮춰 돈을 풀어서 자국 내 가치 통화 가치를 좀 떨어뜨려서 수출이 좀 잘 되게 하는 이런 전쟁의 형태를 띄었어요. 근데 물론 양자 결과는 둘 다 피해가 되고 삼자가 어부질이 얻는 거는 이제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요새의 무역 분쟁은 조금 양상이 달라졌어요. 이게 무역 수지 적자가 아니라 기술 패권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우위 국가가 제가 좀 머리를 좀 들고 있어. 여기 저거 지금 안 밟아놓으면 좀 위험할 것 같아. 이런 생각에서 기술 패권 전쟁의 형태를 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술 우위 국가가 하고 그다음에 기술 열의 국가를 별 수단 방법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한일 무역 분쟁에서도 했듯이 불매운동 아니면 국산화운동 이런 거가 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우리가 3만 분이 넘고 이런 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데 불매운동하는 거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일본 제품이라 일본 거만 일본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에서 팔 때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관련돼 있는데 기분은 좋은데 결국은 그렇게 좋은 정책이 아닌가. 국산화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글로벌 가치 사슬을 했고 가장 잘하는 데 가서 이렇게 사와서 그걸 조립을 해서 팔고 이런 게 우리 주특기인데 그걸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들어서 일본이 만드는 것 수준까지 가려면 상당한 기간이 들어가고 질적으로 상당히 낮은 단계에서
싸워서 그거를 팔 때 우리가 글로벌을 가서 경쟁할 수 있느냐의 위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일본의 부품 소재 자체를 우리가 이제 갖고 국산화 성공했어. 그렇다면 그 부품 소재에 들어가는 원료는 중국에서 또 수입을 해요. 그럼 다시 중국하고의 종속, 우리가 일본은 들어 종속관계 이런 거 끊겼어. 뭐 이런 거 너희들이 안 하면 우리 없었는데 나중에 국산화를 했는데 또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는데 나라만 바뀌는 거야. 일본에서 중국. 그래서 그게 결국 왜 그거를 하냐.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국산화 물론 투자하고 중소기업들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걸 나라가 저렇게까지 그 간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얘기 목소리들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조금 바뀌지. 사실은 우리나라 여나 야나 일본에 대한 이 적대감 그걸 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기고 그래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아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를 계속해서 전문가들이나 누군가를 얘기를 하고 그걸 끌어내지 않으면 한일 관계 안 되고 서로가 진짜 불안한 관계 되고 서로가 정말 되는 관계가 가는 거예요.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왜 나느냐? 이제 원인들을 좀 보면 우선 첫째 이제 정치적 동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 그 중부, 서부, 북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옛날에는 이게 철의 벨트라고 했죠. 아이언 벨트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고 제조업이 막 성장하면서 사실 다 수입해 쓰다 보니까 여기가 러스트 벨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여기서 그 100만 명, 200만 명의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을 때리는 트럼프의 인기는 진짜 하늘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트럼프의 인기가 올라간다. 이런 이제 벌칙 그게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때리는 정책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이어나갈 거고요. 이게 이제 하나예요. 두 번째는 시대적인 흐름. 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들을 미국이 다 모았죠. 40몇 조. 소련을 빼고 다 이게 브레튼 우즈에서 만났다 해서 브레튼 우즈 그때 친절하고 있는데 근데 유럽 국가들이 저 새끼들 또 저기 해서 지네들이 승전하는데 돈 줬다고 또 우리 보고 돈 내라 그럴 거야. 그래서 다 불만을 갖고 갔는데 미국이 제안하는 건 혁신적인 거잖아요. 뭐냐? 에너지 공급, 이런 중동에 있는 에너지 공급선에서 자기네들이 막대한 해군력을 투입해서 안정기를 보장을 해주겠다. 그거 하나. 우리 미국 시장을 개방을 할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와서 팔아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소련의 유럽의 가장 공포 대상이 소련이에요. 사실은 소련이 너무나 침공한 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보장을 해줘요. 세 가지 조건을 거는 거예요. 너 그 전승 그 비용 내라 그럴 줄 알았는데 미국이 제안한 게 획기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브레튼 우즈가 체결이 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체제가 연결됐죠. 미국의 경찰 국가 역할을 자임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경찰 국가를 한다는 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모든 세계의 바닥길을 전부.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이 누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한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달러 신뢰 계속해서 그 달러 같이 풀 수가 없어요. 신뢰 그다음에 달러에 대한 신뢰가 하락이 되고 그러면 그게 서로 통화가 이게 결제 수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유지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적자일 때는 좀 풀어서 이렇게 좀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 떨어지고 막 이래서 수출도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오던 건데 근데 두 가지가 해결이 됐어요. 소련과의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됐고 또 하나가 이제 세일 가스가 미국 내에서 발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국가 되지. 자기네들이 중동에 가서 왜 이제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 중동에 가서 그거 정말 골치 아픈 지역이잖아요. 거기 돈 쓸 필요 없다. 해서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에서 국민들도 그 돈 쓸 필요 없으니까 일단 트럼프에서 나타난 이전 정권 클린턴이나 오바마 이때부터도 서서히 세계 경찰 국가를 포기하고 자국 우선주의로 흘러오던 거를 트럼프 때 확 이렇게 이제 뜬 거야. 이제 그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는 하나의 거기에 이제 중국이 이제 소련 대신에 패권 국가가 등장을 하니까 이제 중국을 때리기 위한 이제 전략이 필요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이제 그 닉슨 때 중국과 수교를 맺었죠. 수교를 맺고 그 당시에 이제 키신저나 1세대들이 있어요. 미국에 중국을 이 자유시장 경제로 끌고 나오는 게 세계에 도움이 되고 중국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그 1세대들이 이제 그 그룹이에요. 닉슨을 주로 한 이제 그 그룹들이 주도를 해서 중국을 이제 끌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경제가 자유화되면 정치도 자유화되고 세계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제는 자본주의라면서 이익을 취해가면서 정치는 계속해서 이 국가 주도로 가고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CEO는 중국의 승인을 암묵적으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 기업이 민간 기업이 아닌 경우가 태반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거를 이제 간파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시진핑 들어서 이제 대국 불기를 내세운 거죠. 세계를 제패를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기 시작을 한 거죠. 100년 전쟁 이 책에 보면 아주 그나마 잘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1세대조차도 중국을 선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저거를 가치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은 실질적으로 이게 소자용법이죠. 그죠? 자신이 약할 때는 불신하며 그 때를 기다리고 차도 살인처럼 남의 힘을 빌려 적을 제압하며 강자가 약세를 보이면 가차없이 눌러버리는 것을 최고의 성으로 여기는 국가다. 그러니까 모든 것 뒤로 이런 탈법, 불법, 남을 속이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강자는 미국에서 강자가 되는 것은 실력으로 강자가 되어야 돼요. 서구에서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남을 속이고 뒤통수 치고 뭘 하는 거를 가장 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다는 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화해 문제까지 겹치고 기술을 훔쳐가고 막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대 이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와의 세 대결로 갔고 거기에 우리 보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에 쓸 거냐. 그게 나온 거. 이게 4차 산업혁명과 기술 패권으로 마찬가지인데 공교롭게 여기 보면 중국이 이 첨단 기술에서 계속 발전하면 가장 누가 피해를 볼 거냐. 한국이 여기 있어요. 중국 겹치거든. 그래서 중국을 때리는 게 반사이익이 상당히 또 커. 그러니까 지금 화웨이가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 화웨이가 삼성 반도체 주고객이었거든요. 주고객이다 보니까 화웨이가 무너지면 그 다 반도체 어디다 팔아 하는 이제 걱정이 상당히 컸는데 대체 기업에 들어오면서 삼성 반도체는 삼성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75%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서는 또 반사이익을 얻고 또 MCI인가요? 그쪽 중국의 파운드리라는 그 주문 제작하는 그 기업을 때리니까 삼성의 파운드리가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반사이익이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또 중국 시장이라는 메리트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제가 뭐 누구를 선택하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맞고 거기서 전략적 암묵이니 그거보다 그런 단계를
넘어서 진짜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베트남 이런 거 훨씬 비용이 높아요. 그다음에 인구 이런 게 다 빠져나오는 거죠. 파업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 중국 정부에 대한 이제 기업들의 신뢰가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정치적 이유에서 언제든지 민간의 기업들을 간섭하고 정치적으로 억누른다는 인식이 그 우리가 롯데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롯데가 나왔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내수 기업들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 자체도 옛날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점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중국 침입론이 부상을 하면서 실제 유럽이나 아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는 것도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런 이제 이유로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어차피 가는 길이고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다자간제주의로 해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트럼프의 자국주의 우선주의에서 다자간으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 철강이나 이런 데 붙였던 이제 관세나 할당이었죠. 하여튼 태양 셀인가 그것도 이제 상당한 그 관세를 물고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만큼은 바이든도 역시 같이 간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상당히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고 우리로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한일 이제 무역 분쟁으로 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작년인가 저작년에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강제징용 대법 판결에서 그 강제징용 문제로 신일천이나 HBC에 대해 한국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고 그걸 강제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하고 나서 그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무역전쟁까지 갔는데 이게 옛날에 보면 수없이 한일 갈등이 있었죠. 과거사, 정치, 영토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로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기업인들은 항상 신중했어요. 그리고 기업인들의 갈등의 중심에 서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아니잖냐. 이게 일본의 그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재산권 침해가 됐을 때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헌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 내 자체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완화되긴 사실은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중재 역할을 했던 재계들도 등을 돌렸던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한일 관계가 이게 한일 관계만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그 동북아 전략이 있는 거죠. 중국을 이제 지금 배제, 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를 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군사 모든 거에서 연합 전선을 이기를 보수 인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연합 전선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중국의 경도가 됐다 모든 정책이. 그래서 지금 이런 폴리에스테린 그때 반도체 세계분을 주니까 이게 딴 데로 빠져나간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일본이랑 우리나라 이게 반도체와 관련된 핵관적인 삼각도 상당히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일본하고 이런 것들 겹치면서 한일 무역 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양국이 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이게 화이트리스트 제한다는 거는 음식료나 이런 게 군사용으로 전환되지 않는 모든 게 맘만 먹으면 군사용으로 전환돼. 알루미늄이든 뭐든 하니까 수출 안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근데 그렇게 이제 두 양국이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상황 안 하는 이렇게 이제 미일 분쟁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제가 항상 전쟁이 나면 이겨야 돼요.
전쟁이 나면 이겨야 되고 전쟁을 할 때 승리가 확실히 섰을 때 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 이겨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철저하게 평가를 해야 돼. 일본이 어떻고 우리나라 강점이 뭐고 우리 약점이 뭐고 일본이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감성이나 그 어떤 그 한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그런 한을 갖고만 대하면 결국 우리가 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한일 관계 있을 때 저희 연구원 저 아래에 있던 교육에서 일일이 품목 다 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 그러니까 아주 모든 걸 다 뒤졌어요. 6천 몇 개 더 되는 그걸 뒤지면서 일본이 우리한테 몇 퍼센트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하고 우리가 일본한테 팔지 않으면 그 일본이 곤란을 겪을 거냐 안 겪을 거냐 이런 이제 기준도 정하고 반대로 이제 일본이 해서 우리한테 파는데 일본이 걔들이 중단하면 지네도 무장이 막 다 우리한테 파는 물품이라면 걔들도 하면 엄청난 피해를 가지는 그런 이제 품목을 고르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서 어떤 만약에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벌이면 일본은 어떤 품목을 규제를 할 거고 우리는 또 그러면 어떤 품목으로 규제를 납득을 하면 그걸 다 뒤져야지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게 뭐 전쟁이 났을 때 피해는 상당히 많고 그 중국이 상당히 이익되고 이렇게 삼자가 이익되고 그 전자 이런데 그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은 상당히 이 부품 소재에서 세계 최강국이에요. 한 270개 정도가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품목들이 그리고 얘들이 그거를 막았을 때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게 엄청나게 큰 품목들이 상당히 있고 실질적으로 그때 뭐 에칭가스니 뭐 그렇게 세 가지 했을 때 그 정도 절대적인 그게 없으면 전체가 안 들어가는 품목 그 단위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불구하고 36억 정도 되는데 이게 140조 원 전체 우리 산업이 흔들리는 그런 품목들을 상당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봤죠. 그런데 우리도 상당히 많은 품목을 일본에 가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철강, 화공업, 방직섬유, 기계류, 전기전자 뭐 이런 것들인데 철강은 우리보다 일본이 더 강해요. 철강 우리가 안 판다 해서 걔들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조금 너무 비싼 거 일본 거 쓴다 이렇게 될 가능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들이 석유, 염청, 질산, 황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덤핑하면서 반덤핑 재수까지 받는 이런 부분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까 그냥 중단하면 우리만 더 손해보는 품목을 첨언해서 이런 식으로 무역전쟁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가면 안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만약에 더 발전한 금융규제로 봤을 때 금융전자는 그게 지금 외환위기 때도 그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광산머리를 고쳐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소고기 그 수입하는데 거기에 무슨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무장관이 전화까지 하면서 그거 좀 넘어가달라 했는데 그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를 노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고 괘씸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외환위기에 그 자금난이 있을 때 일본도 빠져나가고 미국도 또 IMF 가라 우리한테 와서 내지 말고 그럼 그렇게 하니까 그 IMF 가면 구도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되면 금융위기 이런 거 가면 상당히 위험하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그때 외환위기 때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요. 그 단기 외채 비중 상당히 낮아졌고 모든 게 다 좋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4,000조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그때와 다르지만 그래도 한 번 자금이라는 거는 이 나라가 이상해 하면 우르르 빠져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거는 전세 우리나라 전체 한 15% 정도로 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빠져나가 영국에
일본 기업 이렇게 해서 같이 빠져나갈 가능성 이런 걸 배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면 되지 않는 거냐, 되겠느냐 이제 그런 거. 그래서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보면 국사 전략 이것도 한 세계든 선진국들은 지금 부품 소재 이쪽은 고부 가치가 아니니까 전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고부 가치 쪽으로 대도국이 이쪽으로 가고 우리가 왜 지금 일로 왜 시대에 뒤떨어지게 고부 가치가 작은 쪽으로 택해서 가느냐 이쪽으로 좀 가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전략이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아까도 중국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GVC가 상당히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는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부분을 싸게 사오는 전략을 취해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세계에 나가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국산화 전략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 국산화 전략 가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환평법, 환산법, 뭐 중대재해법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지금 요번에 통과된 법 해갖고 CEO들이 다 걸렸다. 요번에 통과된 법만 62년의 감옥이 일어나다. 감옥 갈 62년이 감옥에 갈 수 있는 다 걸렸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게 국산화 이용 돈도 어디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이용 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산화 정말 간다면 이런 규제부터 없애라.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만 그 드론이나 뭐 배달 로봇 이게 다 뭐에 걸리는 줄 알아요? 도로교통법에 걸려. 환장하는 게 이게 무슨 다른 나라 날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그거 하나 못 해줘갖고 이게 뭐 다 사사사를 중국한테 다 뒤지고 있고 지금 정말 심각하네. 그래서 지금 규제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다 지금 있는 거 없애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거 다른 지금 보면 요거 통과되기 전에 한국의 CEO가 되는 순간 걸리는 게 2,000개가 넘어요. 2,000개가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갖다 붙이면 돼. 근데 CEO 뭐 그게 내가 모르는 건데 다 걸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도 무슨 사고가 나면 그걸 내가 다 증명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까지 다 CEO가 신경을 쓰고 하면서 그걸 다 사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런 사례에서 무슨 지금 아까 얘기했지 교도소 담장 위에 있는데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가 중요한 거지. 교도소 가 있다 보면 될 정도로 이런 데서 무슨 지금 4차 산업의 선도 국가를 이루고 그렇게 해 나가겠어요. 그 기업가 정신을 마지막으로 뒤에 뭐 다 말씀드린 거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이 왜 중요하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데는 기업가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정주영 회장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 때였죠. 그때 이제 중동, 사우디 이쪽에서 제안이 왔어요. 뭐냐면 우리 사막에 고속도로를 그게 이제 경고속도로 그때 건설한 걸 보고 우리도 사막에 고속도로를 좀 건설했잖아.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을 불렀어요. 몇 번을 불러서 보냈어요. 팀을 꾸려서 갔다 와. 사전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라. 갔다 오는 공무원마다 거기는 사업할 데가 없대요. 가면 죽는다. 다 노동자들 죽는다.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낮에 50도인데 거기서 무슨 그 일을 하느냐.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물도 없다. 뭐 이래서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해오는 거야. 근데 그 우리가 그때 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동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가서 그 건설을 하면 막단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주영을 불렀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가 한번 갔다 오게. 내가 임자가 가서 못한다 하려면 나 이제 죽겠다. 정주영 갔어요. 가서 갔다가 와갖고 하는 얘기가 세계에서 아스팔트 건설하기 가장 좋은 데가 사우디예요. 중동이래요. 아니 공무원들은 다 가서 죽는다는데 너는 무슨
무슨 의자를 무슨 거 갖고 그러냐. 거기는 바로 모래가 옆에 있어서 우리처럼 어디 강바닥이나 바닥바닥 긁을 필요도 없이 바로 옆에서 모래 퍼오면 그게 다 저거라는 거야. 그리고 50도 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거 왜 꼭 낮에 그렇게 더운데 일하냐. 낮에 자고 저녁에 밤에 일한다. 그럼 물 갖다가 공수해 주면 된다. 여기보다 세계에서 아스팔트 건설 더 좋은 데 있으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박정희가 가서 하라. 그 엄청난 외화를 그때 중동 건설 붐이라서 엄청난 외화가 들어가요. 70년대 우리가 성장할 때 밑바탕이 돼요. 근데 그 결정적인 작은 차이를 정정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어떻게 도저히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불확실하고 위험도가 높은 데서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기업가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껏 자기를 발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이 순간에서 기로에 섰을 때 일본이나 아니면 저 베네수엘라 이쪽으로 가지 않고 제도획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저는 그때 얼마 전에 통과된 법 보고 그때 이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저같이 이제 서생들은 그래도 좀 사업 뛰시는 기업가 정신 가진 분들이 좀 더 분발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그 강의를 좀 맞춰보려고 여기서 제가 주어진 시간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저거죠. 공무원 시험 보고 매달리겠죠. 그러니까 완전 안전빵이죠. 공무원이 되면. 그런데 진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그 자체로 좀 안상공무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그 빌 게이츠나 이렇게 정말 기업가 정신을 있고 그게 실현화시키고 대박을 터뜨렸던 이런 사람들의 걸음길을 보면 무지한 그 실패와 그 다음에 또 도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세상을 보는 눈이 어디에 내가 가는 게 가장 맞느냐 그 다음에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가 정신은 실패를 머리에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실패하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도전을 또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일어나가는 게 기업가 그러니까 나랑은 다르다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청년들이 그거를 지금 일자리도 없고 거기에 절망을 하고 니트적으로 빠지고 뭐 이렇게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니면 공무원으로 머리 좋다는 애들이 공무원으로 달라요. 이런 사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창의적인 일자리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되지. 그리고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 고용하겠다는 정신을 갖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내가 뭐다는 아니지만 수없이 깔려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분야들 나는 모르지. 나는 모르는데 기업하시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다 보이고. 근데 그거를 죽이는 가장 사실 우리가 이제 식당을 열고 사실은 내가 뭐를 만들 것인지 만들어 팔을 건지 그 소비자 대상이 누구인가 아침 일찍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저는 늦게 저걸 할 건지 딱 그 주인이 결정을 하죠. 그죠? 주인이 결정하고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할 건지 그게 다 기업가들을 보면 내가 뭐를 해서 뭘 생산을 하고 내가 누구를 고용할지 얼마나 투자 이런 것들을 기업가들이 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이거를 기업가가 안 해. 못하게 하는 사회가 자꾸 되는 거야. 아니 거기 내가 고용한 주방장이 내일부터 내가 주전공이 중식인데 왜 자꾸 한식 만들어서 팔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대모하고 아니 아침에 누가 아침에 자꾸 일찍 일어나서 나오라 그러냐 10시부터 나는 차릴 때 아침 노동자들 그러니까 아침 못 먹고 나가는 그런 사람 쭉 다 생겼는데 그렇게 하라면 사업이 되겠어. 그런데 우리 기업이 커졌을 때 지금도 자꾸 그쪽으로 너무 경도돼 가는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이런 것들이 자꾸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보면 다들 패배의식에 진짜 젖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무원 시험 봐서 평생 편하게 살 것인가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끔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20대에 지금 질문하실 거 있잖아요. 그 질문하셨는데 거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좀 좋다는 게 어떤 해답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걸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내가 배우려고 노력해서 사업에 전공을 시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굉장히 좋은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현실에 맞는 그런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강의 내용 중에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뭐든지 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정부가 돈을 지금 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풀어서 그렇게 풀었을 때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조금 전문가니까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좀 희망을 했는데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좀 뭐가 보이면 이것 때문에 이제 희망이 생길 거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우울한 것만 자꾸 보여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상당히 역동성을 잃어가는 사실이에요. 역동성 있고 잃어가고 있고 이런 친구들보다는 다 정부가 뭐를 좀 해주기를 바라고 기업가들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정부가 뭐 하고 있어 이런 걸 다뤄가지고 그런 정치가들도 나서서 근데 그런 것보다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꾸 뭐 갑질이니 기술 탈취니 뭐 이런 거 물론 대기업들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기술 남용을 해서 정당한 가격을 쳐주고 그 사람 또 중소기업 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내 기술은 10인데 100을 자꾸 원하는 이런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50원짜리인데 이거를 이제 너 왜 대기업한테 100원 안 쳐줘? 이거를 강하게 자꾸 요구하는 사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신고량도 대문짝하게 좀 나고 사회적 분위기가 중소기업은 착하고 이쁘고 피터팬이죠. 그런데 대기업들이 무식한 새끼들 다 한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게 상생관, 글로벌 가치 체인이나 맺는 거는 대기업들도 가서 생존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하청 관계, 그리고 가치 차선을 맺을 거냐 판단을 할 때 잘 안 하려래. 왜 그러냐면 기술도 별로 뭐 센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격도 그렇게 싼 게 아니야. 근데 괜히 잘못했다가는 갑질이니 기술 탈취니 별 다 들을 거야 이런 생각을 대기업들도 해요. 그러다 차라리 대만 기업, 우리나라보다는 대만 기업 아니면 독일 기업 이런 데로 자꾸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들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독일 가면 거기는 전부 세계에서 중소기업이 더 요구를 해요. 내가 내 기업 너하고 안 할 거야. 그럴 정도로 기술이 최고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럼 갑질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갑질 당할 이유 없고 네가 애플하고 너가 안 하면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 네가 나만 안 하면 다른 데 쪽이랑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격은 높게 받고 부가치 높고 다 그런 중소기업은 커 있어요. 독일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몇 개나 되나. 근데 이렇게 찾기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사업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면 어디에 기대고 싶고, 그다음 이유를 찾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런 중소기업이 그런 정부나 이런 거에 그 지원이나 이런 거에 자꾸 기대면 기술 발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세계에 나가서 경쟁도 못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을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 거는 중소기업도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가 될 때
될 때 사실 우리나라도 그 삼성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삼성이 다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겹치면서도 삼성 저기 그 수출이 저렇게 못했어요. 영업이익을 저렇게 못했어요. 우리 경성장이 무지하게 떨어졌을걸요. 삼성이 근데 그런 사회보다는 다양한 작은 강소가 뭉쳐있는 이런 사회도 중요하고, 물론 슈퍼스타 이런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 우수한 기업이 있는 것도 우리한테 자랑이죠. 그렇지만 중소기업 이런 작은 기업들이 세계에 나가서 큰소리 치고 너한테 안 팔 거야 할 정도의 그런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정보 뭘 했으면 정보가 해줄 거야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저거 다 그 기업인들 그렇지 엄청 생명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강한 그런 중소기업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더 보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부나 이런 정책들은 저는 무지하게 부정적이에요. 뭐 현정부 싫어가 아니라 지금 해나가는 모든 경제 정책이 조금 제 느낌은 너무 이렇게 어떤 그냥 그 좀 어떤 수준이 있으면 좀 낮다.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이념적인 쪽이 있고, 그다음에 현실하고는 좀 결과하고 좀 동떨어진 정책들이 너무 많다. 그런 이제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잘 안 되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재정을 투입해서 그 52시간 최저임금 다 넣고, 그다음에 또 뭐 안 되면 더 큰 규제를 해요. 그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히니까 임대 사업자들 보험, 임대차 보험 규제로 막고, 그다음에 또 장대 부자가 돈으로 맺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건 감당이 안 되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비판을 해줘야지 돼. 언론도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정책이 좀 수립되는 쪽을 가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도 특히 지금 정치 쪽은 국회, 근데 여야 할 것 없이 견제 기능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가는 사회는 언젠가는 커다란 사고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잘못된 것은 견제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잘못된 정책이 수정을 하면 실패가 자꾸 잡아지는데, 이건 뭐 경제, 뭐 복지, 뭐 돈 주는 건 다 이제 누가 더 많이 주느냐를 놓고 견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많이 나중에 이제 기본소득세 나오고 막 이럴 건데, 그런 거 보면 재난지원금도 이게 공동 구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난 이것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한테 100만 원 줘도 생계가 위협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단 모든 사람들이 다 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분담을, 위기 때는 고통 분담을 해야 돼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고통 분담을 해줘야죠. 돈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고 또 가게 문을 닫고 막 이런 이제 그 사람한테 더 주면 되잖아요. 이게 그거를 14조 원을 풀면서 8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거를 14조 원이면 그걸 골라서 뭐 다른 얘기 다 있겠지. 그 사람들한테 주면 몇 번을 더 줄 수 있고 진짜 생계 도움이 돼. 이런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에 소비신사에 도움이 안 돼요. 그 도움이 안 되면서 돈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 구조 형태로 해요. 그러니까 돈 주면 평화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야 되는 건 국민들이 좀 의식을 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정치 쪽에서도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정치 하시는 분들 너무 지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면 너무 아무런 얘기만 자꾸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답답한데, 그래도 지금 믿는 거는 기업들이고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금연사 이런 것들이 베네수엘라는 아니겠지.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국민인데 뭐 하나면 뭐 하면 하잖아요. 뭉쳐서 하는 국민들이. 그래서 그 기업들 우수한 이제 머리를 갖고 있어. 보면 머리도 좋고 도전 의식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 기업에도 많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돈이 적었을 때야 내가 돈 갖고 있으면 뭐 10%, 20% 이자 달라든지 주는데 돈이 풍부한데 그러니까 은행들 대출하는 사람들이 참 경쟁하다는 게 이자율이 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이제 부실한 데를 주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이나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런 데 쪽에 이제 주는 건 보편적인 일반적인 건데 거기까지도 그래도 막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그 조정을 잘하고 실물 경제가 바탕이 되면 그 좀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는데 돈이 어디까지 가냐면 정거평도까지 가요. 나중에 보면 이건 아예 이제 쓰레기인데 거기가 어떻게 살아나면 대박을 들고 그거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사실 이 코로나 이전까지 세계 경제가 자꾸 대공황을 비교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돈이 생산적인 데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항가수가 이런데 전혀 생산에 기여 못하는 마냥에 돈이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대공황 때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계속해서 그래서 세계 경제가 한 번은 공황으로 갈 거다라는 게 뭐 코로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자금이 지금 생산처, 그러니까 투자처, 제대로 된 투자처를 못 찾고 움직이는 자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그 잘못됐을 때 연쇄적으로 이제 물리는 거죠. 그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혀 소득이 없는 그 부실한 사람한테도 돈을 주고 집을 사라고 하고 거기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번 물리기 전 연쇄적으로 계속 물려요. 그러니까 가격이 멀쩡한 가격이 이쪽에서 하나 푹 꺼지면 같이 계속 꺼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어쨌든 그 위기가 날 때마다 공통점은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정부도 이거 너무 이제 이거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뭐 추구 전략을 조금 취하는 듯 하면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조경엽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뒤에 보면 노란색 그 설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 남편이면 하겠습니다. 또 촬영이 하면서 고생해주신 이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다이어리를 오늘 나눠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21일 정도의 우편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주소나 공통사항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고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대화하시게 힘을 주시죠. 오랜만에 따도 괜찮아요. 아니, 많이 괜찮아요. 오랜만에 인사하시라고 멘트하고 있어요. 성 회장님 혹시 멘트 더 해주실 수 있어요? 나가시지 마시고 화면 안에서 대화를 좀 하시게. 아직 안 나가신 분들도 꽤 계시니까. 네, 들고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주로 저희 보고 계신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 이제 말씀하셔도 다 하시면 된답니다. 샤시 말씀 있으시면 아주 자유롭게 말씀 한번 하시죠. 모연이 분들도 계시고 그 심선수 대표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서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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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한번 해주세요. 코로나 피해는 없으세요, 사장님? 모연이 사장님, 코로나 피해는 없으세요? 영상 안 들리시나요? 제 머리 안 들어가나요? 보고만 해주세요. 보고만 해주세요. 네네네, 하나만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앉아서 말씀하셔도 여기서 저희가 세운 빼면 그냥 다. 네, 성우분 안녕하세요. 사람들을 안아서 강사님은 가셨는데 질문은 누구한테 하시려고 하신 거죠? 아까 벌써 가시고 이제 우리끼리 자유롭게 잠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냥 만족하면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 기업인들 입장에서 아까 강의 중에 한국의 수요가 2,000개가 걸린다고 했어요. 신선수 있던가? 네. 2,000개요? 한 개요? 이게 들리나요? 네. 네네. 아까 강의 중에 한국의 CEO가 되면 법이 2,000개가 걸린다고 했어요. 네네, 맞아.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기업인들이 의견을 모아서 기업인들한테는 좀 그런 법을 지켜갈 수 있는 어떤 소원이나 제안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요상기업인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계속 높아야 되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사들이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언론에 홍보를 하고 언론 그 정부에 조금 우리의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자꾸 이제 회원들끼리 그런 거 서로 오고 소통을 해서 정부 차원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고 언론사에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한번 높여가지고 하나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좋은 의견 주셨고요. 신선스럽게 해도 지금 그게 꼭 필요하면 우리 목소리 같이 함께 높이도록 해요. 개인 상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직접 연락 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신 사장님 계신가요? 이전 사장님 얼굴이 얼굴인데. 말씀하실 사람 없으세요? 중으로 처음 듣는 거 보니까 주문을 처음 하시는 너무 잘했죠? 네, 주문하니까 어때요? 앞으로는 모든 강의를 원래는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있는 우리 회원사들한테 홍보하셔가지고 오늘 안 들으신 분들한테 다음번에는 얘기 좀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 회원들한테도 많이 얘기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응.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 모두 마치고 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줌 재밌네요. 그죠? 여러 같이 호응하면 즐거울 것 같아요. TV에서 보는 하니까 즐겁네요. 네, 다음에 또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그래서 누구 들어왔어요? 사장님 목소리 회원사 들어오셨어요? 많이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신 분들 갔다 가실 분들까지 다 하면은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3-40분. 네, 잠깐 왔다가 나가시고, 잠깐 왔다 나가시고 하시면 되고요. 스태프이 너무 잘해주시면 열심히 해. 막상 내용도 되게 말씀하시고 또 연습이 오늘 좋았네. 그 앞에 계속 하고 있었어요.